저는 노년기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는 몸도 건강하고 정서적으로도 튼실하고 이런 것들이 풀소유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한 가지 영역의 축이 심하게 나게 되면 다른 영역을 깎아 먹을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인지 기능이 갑자기 너무 많이 떨어지게 되면 그 때문에 외출이 어려워지면 우울감이 심해지고, 또 근육의 기능도 떨어지게 되고 먹는 양도 줄어들게 되고, 이렇게 악순환을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안녕하세요, 정의원의 도서관입니다. 여러분, 시들하다라는 낱말을 아시죠? 배추가 시들해졌다, 꽃이 시들해졌다 등등이 있습니다.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을 보면요, 시들하다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풀이나 꽃 따위가 시들어서 생기가 없다, 그리고 대수롭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람도 시들해질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식물도 아니고 시들해진다니 신기한 일이죠. 사실은 좋은 일도 있습니다. 식물은 한번 시들면 회복시키기가 굉장히 어렵지만 배추나 꽃과는 달리 사람은 시들해졌어도 회복이 가능하니까요. 그런데 시들함이란 뭘까요? 단어에서 저는 지쳤다 또는 피곤하다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도 약간 그런 상태가 최근에 되었다고 느끼고 있는데, 그래서 흥미를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소개할 책 무엇이 나를 살아있게 만드는가, 코리키스의 저서인데요. 인간이 겪는 시들함을 자세히 다뤘습니다. 이 책의 저자 코리키스는 정신건강과 긍정적인 사회적 관계, 그리고 노화의 심리학을 연구하는 미국의 사회학자이자 긍정심리학의 선구자고요. 또 세계행복포럼 자문위원회 위원이자 긍정심리학 네트워크의 회원이기도 합니다. 이분이 시들함 랭귀싱이라는 용어를 처음 고안한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죠. 단어 자체를 처음 쓰신 것은 물론 아니고요. 인간의 정신건강 스펙트럼에서 시들함이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하신 겁니다. 현재 에모리대학교 사회학 명예교수로 윈십 석좌 연구교수직을 맡고 계시고요. 메가더 재단 산하 성공적 노화에 관한 연구 네트워크의 구성원이었고요. 또 미국 국립과학 아카데미가 주도하는 인간 건강 수명의 미래 프로젝트와 정신질환 회복 측정을 위한 국가 통계 개선에 참여했습니다. 이분의 연구는 정신건강의 긍정적 증진을 통해 정신질환을 예방하는 데 주로 활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시들함이라는 게 대체 뭘까요?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잭슨 브라운의 노래 Running on Empty의 가사를 인용해서 텅 빈 채 그저 달리는 것, 또 뭔가 재미없는 감정, 또 아주 높지는 않지만 낮은 수준의 정신적 피로감이 계속되고 있는 것, 이런 것이 시들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시들함이란 눈에 띄지 않게 서서히 시작했다가 갑자기 폭풍처럼 휘몰아치는 감정이라고 볼 수도 있겠고요. 자기 삶을 통제할 수 없다고 느끼고 앞으로 무엇을 원하는지도 분명히 알지 못하며, 또 크고 작은 일을 앞두고 아무런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멈칫거리는 상황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제가 시들함 체크리스트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마 이 체크리스트를 보시면 시들함에 대해 흥미가 생기셨을 것 같은데요. 나 아니야? 싶기도 하실 거고요. 잠시 멈춰서 체크를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감정적으로 무뎌진 것 같다. 앞으로 어떤 일이나 중요한 사건이 일어날지 기대되지 않는다. 어쩔 수 없다는 느낌이 든다. 생활 환경이 점점 더 외부의 힘에 좌우되는 것 같다. 어떻게든 되겠지라는 심정으로 직장이나 집에서 할 일을 미룬다. 별 관련 없고 피상적이며 지루하다고 느껴지는 일이 점점 늘어난다. 삶을 다시 채워줄 무언가를 놓쳤다는 느낌에 사로잡혀 불안하지만 그게 뭔지는 모른다. 내가 속한 공동체 또는 더 큰 목적의 대의와 단절된 느낌이 든다. 일에서 의미나 성취감을 얻은 적도 있지만 넓게 생각하면 아무 의미가 없어 보인다. 머릿속이 자꾸 멍하다. 예전 같으면 쉽게 견뎌냈을 사소한 실패에도 좌절한다. 불안하고 내가 하찮게 느껴진다. 내 의견에 점차 확신이 떨어지고 강한 의견을 내세우는 다른 사람에게 설득당하거나 휘둘린다. 친구나 가족에게 다가가거나 한때 중요했던 관계를 이어갈 동기를 찾기가 어렵다. 사람들에게서 친밀감을 느끼기가 어렵다. 내 장단점을 발견하거나 이해할 수가 없다. 무엇을 잘하는지, 어떤 부분을 개선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자존감이 흔들린다. 네, 이 도구가 사실은 아마 공식적으로 연구에서 사용되는 도구는 아닌 것 같아요. 이와 관련된 문헌을 사실 찾기는 좀 어려웠고요. 아마 또 전공자분들께서는 어떤 도구를 찾아주실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요. 국문 번역서에서는 이 체크리스트에서 몇 점 이상이 양성이면 시들함을 시사하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고 있지만, 또 인터넷 검색을 해봤을 때는 대략 이제 3개 이하라고 하면 매우 활력 있게 살고 있다라고 하고 있고요. 7개 이상이 양성, 파지티브라고 하면 시들함을 심각하게 겪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 시들함의 늪에서 벗어나서 활력을 찾기 위한 노력을 찾기 시작할 때다라고 저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난 1년 동안 저는 이제 갑자기 당직을 굉장히 많이 서게 되었고, 또 외래에서 굉장히 많은 수의 또 초진 환자분들을 진료하게 되면서 상당한 또 번아웃에 시달리기도 했는데요. 지금 생각해보면 저도 한 7가지, 8가지 정도는 아마 이 시들함에 해당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우울증이랑 굉장히 비슷한 것 같다, 또는 단순히 번아웃과 뭐가 다르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별로 다르지 않은 것에 새로 이름만 갖다 붙이는 거 아니냐. 아마 저자께서도 이런 반응을 예상했을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책이 서문에서 이 시드람이라는 것은 우울감이나 또는 번아웃과는 분명히 다른 상태라고 밝히고 계십니다. 이제 우울증이라는 것은 흔히 이제 최소 2주 이상 매일 또는 거의 매일 절망이나 슬픔을 느끼며 울음을 쉽게 터뜨리고 잠을 너무 많이 자거나 너무 적게 자거나 또는 식사를 너무 많이 하거나 너무 적게 하거나 이런 것들을 흔히 이야기를 하죠. 물론 우울증에 걸린 상태에서 시드람이 동반될 수도 있고 우울증이 없으면서 시드람이 있을 수도 있고 우울증이 없으면서 시드람이 없을 수도 있고 다양한 조합이 있을 것입니다. 번아웃도 약간 다릅니다. 번아웃은 이제 정신건강의 단독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업무나 나의 일상과 관련된 여러 가지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해야 할 일과 그 일을 해낼 자원 사이에 균형이 맞지 않아서 결국에 만성적인 스트레스에 빠지면서 여러 가지 정신질환이 동반될 수 있는 상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어찌 보면 스펙트럼의 방향, 벡터가 조금 다른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제가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는 아니지만 그래도 의사로서 말씀을 드리자면요. 언뜻 비슷해 보인다고 약간 다른 그런 스펙트럼이 완전히 합치되는 것은 아니란 겁니다. 명확하게 구별해야 될 필요성들도 있고요. 또 감기와 독감이 다르고 감기와 폐렴이 다르고 감기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이 또 다른 거죠. 저자에 따르면 산후우울증과 구별되는 산후시드람이라는 개념도 존재한다고 합니다. 실제 스페인 산모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 따르면 이 산후시드람을 겪는 산모가 산후우울증을 경험하는 분들보다 또 어머니로서의 자신감이 더 나셨다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드람이 무엇인지 다시 정리를 해보면 한마디로 정서적 그리고 심리적 사회적 웰빙이 부족한 상태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저자 코리키스에 따르면 사람들의 무려 50에서 60%가 시드람을 경험해 본다고 하는데요. 특히 인생의 3단계에서 시드람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청소년기 12세에서 19세까지입니다. 까다로운 전환기라고 설명을 하는데요. 저도 청소년기를 되돌아보면 여러 가지 스트레스 때문에 많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청년기입니다. 25세에서 34세까지고요. 책에서는 경력을 다지고 또 가정을 꾸리기 시작하는 시기라고 되어 있는데 한국 현실과는 조금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어찌 생각해보면 한국 2030 세대는 미국 사람들보다 훨씬 더 시들해질 위험이 높을 것 같습니다. 경력을 다지기도 어렵고 첫 직장을 얻는 것도 굉장히 늦어지고 있고요. 또 가정을 꾸리기는커녕 사실은 이제 혼자서 여러 가지 고군분투를 벌려야 되는 시기일 가능성이 높은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단계입니다. 75세 이후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시기에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 가능성도 높고 이 일을 통해서 슬픔을 경험할 가능성도 높아지고요. 예전의 활동성과 독립성을 잃게 되고 여러 가지 질병에 빠질 가능성도 높아지고 또 저자께서는 이 시기에 굴욕감에 시달릴 가능성도 높아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실제로 노년내과 의사로서 진료를 하면서 실제 이런 분들을 많이 접하게 되는데요. 정말 마음이 좋지는 않고 또 실제로 이런 시드람이 우울, 불안, 수면장애, 인지기능 저하 여러 가지 또 질병의 발현과 연관되기도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또 진료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을 주게 됩니다. 사람들은 왜 시들해지는 걸까요? 저는 이 부분을 아주 깊게 다루지는 않으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께서 이미 답을 알고 계시거든요. 11세에서 13세 사이의 청소년 3만 7천여 명을 살핀 최근 연구에 따르면 부모 자식의 관계의 질과 시드람이 또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합니다. 가족 중에 여러분을 걱정하는 사람이 있는가? 문제가 생기면 도와줄 가족이 있는가? 어른들은 여러분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또 의견을 존중하는가? 여러분의 인생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부모님과 상의할 수 있는가? 집에서 안전하다고 느끼는가? 이런 5가지 질문에 아니요라고 답한 항목이 많을수록 시드람이 심했다고 합니다. 제가 할 일은 시드람을 여러분들께서 잘 이해하시도록 안내하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자의 의도를 따라서요. 이런 시드람의 개념이 생소하다 보니까 잘못 짚을 수도 있거든요. 코리키스는 말합니다. 시드람에서 탈출해서 활력을 찾을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활력이란 단순히 에너지가 넘치는 상태가 아닙니다. 시드람의 반대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서적 그리고 심리적, 사회적 웰빙이 있는 상태. 정서적, 심리적, 사회적으로 사람이 괜찮은 상태라는 겁니다. 저자는 활력을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3가지 웰빙이 충분히 갖춰진 상태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웰빙이라는 것은 우리가 옛날에 생각했던 무슨 스파를 한다거나 사우나를 한다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웰빙이라는 것은 행복하고 거기에 더해서 내가 잘 기능까지 하는 것이 이제 합쳐진 개념이라는 것이죠. 자, 그렇습니다. 활력이라는 것은 행복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행복은 다소간 감정적인 요소가 강하죠. 감정은 또 다소간 일시적인 면이 있습니다. 행복뿐 아니라 심리적이나 또는 사회적으로도 잘 기능하는 상태가 활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좀 육각형 인간 같은 모습이 나와줘야 되는 것인데 행복하고 만족스러우면서 삶에 내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인생을 사는 동시에 목적, 소속감, 기여, 수용을 품고
제대로 기능하려 애쓰는 일은 평생 동안 우리가 이어가야 하는 과업이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꽉꽉 채워진 상태가 활력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약간 어려우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서와 심리의 차이는 뭘까요?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이제 코리키스가 만든 활력 테스트 문항을 보시면 정서는 일시적인 기분이고 심리는 장기적인 나의 심리 상태라는 겁니다. 즉, 정서는 날씨고 심리는 기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리키스는 탁월성의 6 영역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나 까레리나의 오프닝 멘트를 보시면 사람의 모든 영역이 또는 사람의 삶을 구성하는 모든 요소가 다 어느 정도 이상 잘 구성되어 있어야 행복이 가능하고 결국에 이 중에 어떤 영역에서 문제가 시작되는지는 다르더라도 이런 저마다의 이유에 의해서 가정은 또는 사람은 불행해질 수가 있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탁월성의 6 영역이 좋든 싫든 풀소유가 되어야 결국에는 사람이 활력이 있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상당히 좀 어렵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저는 노년기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는 몸도 건강하고 정서적으로도 튼실하고 이런 것들이 풀소유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한 가지 영역의 축이 심하게 나게 되면 다른 영역을 깎아먹을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인지 기능이 갑자기 너무 많이 떨어지게 되면 그 때문에 외출이 어려워지면 우울감이 심해지고 또 근육의 기능도 떨어지게 되고 먹는 양도 줄어들게 되고 이렇게 악순환을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코리키스는 내가 정말 괜찮기 위해서 심리적, 정서적, 사회적으로 어떤 것들이 채워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분석을 해본 겁니다. 그러면 이 육각형에 어떤 것이 있느냐? 첫 번째는 수용입니다.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느냐? 두 번째는 자율성이고요. 스스로 생각하고 표현하며 자기 생각대로 행동할 수 있는가? 세 번째는 연결입니다. 따스하고 신뢰할 수 있는 관계를 맺고 있는가? 네 번째는 역량입니다. 일상생활을 성공적으로 영위하고 있는가? 다섯 번째는 숙달입니다. 무언가를 배우고 성장하려는 동기가 있는가? 여섯 번째 마지막인데요. 대인 존재감입니다. 자신과 자기 삶이 중요하고 세상에 기여한다고 믿는가? 결과적으로 어느 정도의 모티베이션도 있고요. 그러니까 동기부여로 된 상태에서 또 한편으로는 자기 효능감을 느끼고 있고 그 자기 효능감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자존감이 올라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느 정도 만족감도 느낄 수 있고 또 그 과정에서 사람들과 진정성이 있는 관계도 맺고 있는가? 이 모든 것들이 잘 갖춰져야만 결국에 시들시들하지 않고 심리적, 정서적, 사회적인 측면에서 사람에게 잘 살고 있다는 느낌을 줄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결론은 이렇습니다. 지금 당장 기분이 좋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지금 당장 행복하다고만 해서도 안 되고요. 또 억지로 건강을 만들어서 사회적으로 기능만 하고 있다고 좋은 것도 아닙니다. 이 모든 것들이 같이 가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이 책의 일부에서 얘기한 시드람과 활력이 있음의 스펙트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활력은 대체 어떤 것들이 만들어내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2부에서는 이 육각형을 어떻게 채울 수 있는지를 저자가 굉장히 자세하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2부는 직접 책에서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코리키스의 무엇이 나를 살아있게 만드는가는 정서적인 안녕에 대한 새로운 지침서라고 봅니다. 저는 이 책이 시드람과 활력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상당히 설득력 있게 소개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들하신가요? 만약 그렇게 느끼신다면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시국이 어수선하다라는 말밖에는 표현하기 어려운 요즘입니다. 정말 요즘에는 아침에 인사하는 다들 안녕하신지요? 이 말이 정말 과거에 비해서 그 어느 때보다 진중하게 다가오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웰빙을 제대로 챙기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특히 사회적 웰빙을 제대로 챙기고 계신지가 걱정인데요. 자, 사회적 웰빙을 측정하고 있는 항목 중에 3번. 우리 사회는 모든 사람에게 좋은 곳이라거나 더 나은 곳이 되고 있다. 5번. 우리 사회의 작동 방식은 이해할 만하다. 라는 항목에 대한 답변이 너무너무 절실한 요즘입니다. 정의원의 도서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